네, 안녕하세요. AI 시대, 그 뜨거운 경쟁의 최전선에는 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인프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요, 이 AI 모델들을 실제로 돌리는 클라우드 인프라, 이게 이제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네비우스 펀더멘털 분석 자료, 이걸 바탕으로 이 AI 인프라 시장에 떠오르는 강자 네비우스에 대해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AI 인프라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연 뭐가 중요할까요? 뭐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일까요? 아니면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든 걸 지원하는 통합 생태계일까요? 네비우스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을 통해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강력한 경쟁자 코어위브하고 비교하면서 네비우스만의 차별점 그리고 장기적인 가능성을 좀 파헤쳐보죠.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AI 기술이 뭐랄까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기존 클라우드 거인들만으로는 이 특수한 수요를 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네비우스처럼 AI 작업, 특히 대규모 모델 학습이나 추론, 여기에 최적화된 전문 인프라 기업들이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네비우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졌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비우스. 2024년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뒀군요. 글로벌 AI 클라우드 인프라 전문 기업, 유럽, 미국, 이스라엘 이런 곳에 데이터 센터랑 R&D 거점을 두고 있고요.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은 풀스택 플랫폼이라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서버 빌려주는 거랑은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그 풀스택이라는 건요,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인프라, 그러니까 최신 GPU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요, 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운영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들, 이걸 보통 MLOps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심지어는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 톨로카, 기술 교육 트리플텐, 아니면 자율주행 솔루션 에이브라이드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요. 말 그대로 AI 개발의 전 과정을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의미예요. 마치 필요한 모든 연장이 갖춰진 전문가용 공구함 같다고 할까요? AI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필요한 걸 따로 구할 필요 없이 네비우스 안에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아하, 그렇군요. 단순히 컴퓨팅 파워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개발 생태계, 그거 자체를 제공하려는 거네요. 이런 접근 방식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회사의 배경이나 리더십도 좀 궁금한데요. 네비우스는 원래 그 러시아의 IT 대기업이죠. 얀덱스. 얀덱스의 글로벌 클라우드와 AI 사업 부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2024년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분사를 해서 독립기업으로 출범했고 빠르게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했죠. 이 과정을 이끈 인물이 바로 공동 설립자이자 CEO인 아르카디 볼루지입니다. 얀덱스를 거의 30년 가까이 이끌면서 검색 엔진,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사업 이걸 다 성공시킨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인물이죠. 와, 얀덱스 창업자 출신이라니 기술이랑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남다르겠네요. 그의 비전이 현재 네비우스 전략에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볼로즈 대표는 AI 시대에는 기존 클라우드와는 다르다. GPU 중심의 AI 작업에 최적화된 새로운 수직 통합 클라우드가 표준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경험에서 나온 그 넓은 네트워크, 특히 엔비디아와의 깊은 신뢰 관계,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문화, 이런 게 네비우스의 강점입니다. 최근에는 또 세일즈포스 출신 전문가를 최고 수익 책임자 CRO로 영입하기도 했고요. 글로벌 영업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얀덱스에서 분리하면서 탈러시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도 아주 강하고요. 성장세도 엄청나던데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5% 성장해서 1억 51만 달러, 연간으로는 5억 달러 이상을 기대한다고요? 이 성장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네, 핵심 수혜관은 역시 AI 클라우드 GPU 인스턴스 대여 서비스, IIS라고 하죠.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게 중심이에요. 사용한 시간이나 기간만큼 비용을 내는 그런 모델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사용료, MLOps 같은 관리형 솔루션, PaaS나 SaaS 구독료,
그리고 톨로카, 트리플텐, 에이브라이드 같은 부가 서비스 수익이 더해지는 구조고요. 특히 중요한 게 기업 고객과의 연간 반복 수익, ARR, Annual Recurring Revenue 계약인데요. ARR이요? 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ARR은 매년 꾸준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구독 기반 매출을 의미해요. 네비우스일 경우 이 ARR이 연 200% 이상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안정적인 미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고객층도 보면 쇼피파이나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연구기관까지 아주 다양하고요. 생성형 AI, 자율주행, 바이오테크 등 활용 분야도 넓어요. 고객들은 역시 최신 엔비디아 GPU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AI 최적화 환경, 또 네비우스 플랫폼의 편리함이나 확장성 이런 걸 높이 평가하고 있죠. 기술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수직 통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있는 건가요? 네, 네비우스는 최신 엔비디아 GPU, 예를 들면 H100이나 H200, 그리고 곧 나올 블랙웰 같은 고성능 칩들을 대규모로 그리고 빠르게 도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인피니밴드 같은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로 묶고 심지어는 발열을 잡기 위해서 수랭식 냉각 시스템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자체 설계한 렉, 서버,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 더해서 AI 작업 관리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는 또 오픈소스 도구인 슬럼이나 쿠버네티스도 지원해서 익숙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게 배려한 점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고 들었는데 에너지 효율성 이쪽은 좀 어떤가요? ESG 경영도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비우스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바로 이 에너지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이에요. 특히 핀란드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그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수력 발전을 활용하는데 전력 사용 효율, PUE, 지수가 1.13 수준입니다. PUE 1.13이요? 그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PUE는 데이터 센터의 총 전력 사용량을 IT 장비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인데요. 1에 가까울수록 냉각이나 다른 부대 시설에 낭비되는 전력 없이 IT 장비에만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의미예요. 1.13이면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영 비용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줄여야 하는 ESG 경영 측면에서도 엄청난 강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네비우스가 뛰고 있는 이 AI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전체를 보죠. 정말 전쟁터라고 할 만한데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연평균 30% 이상 초고속 성장해서 2032년에는 거의 6천억 달러에 육박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물론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 강자들이 여전히 시장의 한 60% 이상을 점유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주로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에 강점이 있어요. 반면에 네비우스 같은 회사들은 AI라는 특정 목적에 고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특수 목적 하이퍼스케일러, 버티컬 AI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말까지 나오는군요. 네비우스 말고 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나요? 자료에서는 코어 위브를 주요 경쟁자로 꼽고 있던데요. 네, 코어 위브. 현재 네비우스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반의 AI용 GPU 클라우드 기업인데요. 이게 흥미롭게도 원래는 암호화폐, 그 이더리움 채굴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AI 붐을 타고 빠르게 변신에 성공했죠.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거물급 고객들을 확보했고 미국과 유럽 전역에 3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에서 25만 대 이상의 GPU 클러스터를 운영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25만 대 GPU면 규모가 정말 엄청나네요. 엔비디아하고도 관계가 아주 가깝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이걸 통해서 최신 칩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대규모 GPU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두 강자, 네비우스와 코어위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보면서 각자의 전략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역시 제품하고 서비스 전략인 것 같아요. 코어위브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 그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베어메탈, 그러니까 운영체제 없이 순수한 하드웨어 자원을 빌려주는 방식이 주력이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고요. 반면에 네비우스는 아까 말씀하신 풀스택 전략, 즉 GPU 임대에 더해서 MLOps 소프트웨어, 데이터 라벨링, 교육 솔루션까지 다 묶어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 차이가 전력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코어웨이브는 우리는 최고의 성능, 가장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한다. 이런 정체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 네비우스는 우리는 당신의 AI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파트너자, 생태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단순히 인프라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고백이 네비우스의 다양한 도구와 서비스 안에서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게 만들어서 더 깊은 관계, 소위 말하는 락인 효과를 노리는 전략입니다. 자료에 인간적인 가치, 휴먼 밸류를 제공하려고 한다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런 락인 효과를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코어웨이브처럼 그냥 필요한 컴퓨팅 파워만 유연하게 골라 쓰는 걸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걸 꺼리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AI 개발 과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개별 기술 요소를 일일이 조합하는 것보다 잘 통합된 풀스택 솔루션의 편리성, 또 효율성, 이걸 선호하는 수요도 커지고 있어요. 특히 AI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네비우스의 접근 방식이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더 우월하다기보다는 타겟 고객층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객 구성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네요. 코어웨이브는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수의 빅테크 고객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요? MS가 매출의 62%를 차지한다니 이건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 점이 코어위브의 잠재적인 리스크로 지적되곤 합니다. 물론 거대 고객을 확보한 건 큰 성과지만 만약 이들 중 하나라도 계약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네비우스는 유럽과 북미의 대기업, 스타트업, 교육기관, 자율주행 관련 기업 등 고객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각화되어 있어요. 특정 고객이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서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 유럽 시장의 강점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데이터 주권이나 규제 준수 같은 이슈가 점점 중요해지는 추세잖아요. 맞습니다. 유럽은 GDPR 같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 규제가 있고 데이터 현지화 요구도 강하죠. 네비우스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유럽 내 데이터 센터로 운영하면서 이런 규제 환경에 잘 대응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핀란드 친환경 데이터 센터처럼 ESG 경영 트렌드에도 부합하고요. 이런 점들이 코어위브와의 또 다른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인프라 규모 자체만 보면 코어위브가 25만 대 GPU 클러스터, 30개 이상 데이터 센터, 이걸로 좀 압도적인 것 같은데요. 네비우스는 기술적으로 어떤 강점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네, 규모 면에서는 코어위브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네비우스는 단순히 GPU 숫자 경쟁보다는 앞서 강조했던 수직 통합과 효율성, 여기에 집중하는 전략이에요. 유럽 시장을 겨냥한 저전력 저탄소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 PUE 1.13, 인피니밴드 기반의 고성능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하드웨어와 MLOps 소프트웨어, 데이터 서비스를 긴밀하게 결합한 패키지 제공 능력, 이런 게 강점이죠. 단순히 서버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AI 학습 과정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을 최적화하고 보안까지 책임지는 일종의 개발자 친화적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전략의 차이도 정말 극명하네요.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가 투자했지만 자금 조달 방식이 완전히 다르군요. 코어위브는 블랙스톤 같은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고 상당한 부채, 추정치가 8조에서 18조 원, 이걸 활용해서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이고요. 그렇죠.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반면 네비우스는 정말 정반대예요. 부채 비율이 0.09% 수준이니까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하고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중심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이죠. 아니 근데 이렇게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다가 오히려 성장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요? 코어위브의 공격적인 투자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네비우스 전략의 핵심이고 또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안정성을 택한 대가로 단기적인 외형 성장 속도는 코어위브보다 더딜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금리 인상기라든지 경기 침체 같은 외부 충격에는 훨씬 강한 방어력을 가지게 됩니다.
AI 클라우드 산업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네비우스의 재무 건전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방식이 옳다기보다는 리스크와 성장 속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 그런 관계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네비우스의 재무 상태하고 향후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매출 성장세는 정말 놀라운데 아직 적자 상태라는 점이 좀 걸리네요. 영업 손실이 6,260만 달러, 순손실은 1억 1천만 달러라고요. 네, 현재 적자는 뭐랄까 성장을 위한 투자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하고 R&D에 막대한 자금을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손실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앞서 계속 강조했지만 부채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서 재무 건전성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미래 성장 계획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2026년까지 현재 한 220메가와트 수준인 데이터 센터 용량을요, 1기가와트까지, 그러니까 4배 이상이죠. 354% 증가시키는 걸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확장 계획이에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 같은 거 계속 도입하고 자체 개발한 MLOS 플랫폼, 데이터 서비스, 교육 트리플10, 자율주행 아브라이드 같은 부가 서비스도 계속 강화할 예정이고요. 매출 총이익률 자체는 7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 초중반이고 주가 매출 비율 PSR이 한 23배 정도라고요.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특히 코이브랑 비교하면요. 네, PSR은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네비우스처럼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사용되죠. 네비우스의 PSR 23배는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코어이브의 PSR이 79배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눈 EV Sales 기준으로 봐도 네비우스는 3배, 코어이브는 5배의 수준으로 차이가 나고요. 아, 그럼 코이브에 비해서 네비우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아직 적자라서 주가 수익 비율 PER은 의미가 없지만 성장상 대비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높은 68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 3개월간 주가가 110% 이상 급증하긴 했지만 켄 그리핀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장기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네비우스는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 인프라 시장에서 첫째로 AI에 특화된 풀스택 솔루션이라는 차별화된 전력, 둘째로 유럽 시장 및 규제 환경에 대한 강점, 셋째, 다각화된 고객 기반, 넷째,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무차입 경영이라는 매우 건전한 재무 구조를 가진 상당히 매력적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코어이브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도 투자 매력을 더하는 요인이고요.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겠죠. 뭐든지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당연합니다.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AI 기술 변화 속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릅니다. 대형 고객을 계속 유치하고 유지하는 능력, 또 적자 구조를 벗어나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 그리고 각국의 규제 변화,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이죠. 네, 오늘 네비우스라는 이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단순히 GPU만 빌려주는 회사가 아니라 AI 개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풀스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찬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경쟁사 코어위브와는 확연히 다른 그 보수적인 재무 전략과 고객 다변화, 유럽 시장 집중 같은 차별점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비우스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탈 강력한 기술력과 전략을 갖춘 동시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델입니다. 어쩌면 폭발적인 단기 성장보다는 긴 호흡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AI 시장의 변화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비우스가 앞으로 기술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경쟁 우위를 지켜나갈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네비우스의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앞으로 AI 모델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특정 산업에 맞춰서 고도로 전문화될수록 과연 네비우스처럼 데이터 준비부터 모델 운영, 심지어 교육까지 아우르는 이런 풀스택 접근 방식이 단순히 강력한 컴퓨팅 파워 제공에 집중하는 인프라 기업보다 얼마나 더 강력한 혹은 다른 종류의 경쟁력을 갖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